제가 이제 아까 가면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은폐와 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빠뜨린 이야기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구스타프 도레라는 그 사파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여기 계신 몇 분하고 이제 책을 읽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구스타프 도레가 나와요. 예. 자기가 어릴 때 구스타프 도레가 사파를 그렸던 구약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게 도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어디입니까? 헝가리 쪽 사람인데 어릴 때도 프랑스의 사파가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였으면은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르반테스가 어떤 가면을 썼을까? 그것은 은폐와 우회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광기입니다. 주인공이 미친 사람이잖아요. 예. 아니, 미친 사람 이야기를 누가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광기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면 이상한 게 세르반테스의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있는 듯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 사람 이름이 시데 아메테 베냉헬리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가상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의 곳곳에 보면 이 사람이 아랍 사람인 것으로는 나오는데 어떤 곳에서는 아라비아 역사가로 나오다가 어떤 곳에서는 아랍어 작가이자 라만차 사람이라고 했다가 어떤 곳에서는 회교 철학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책은 대충 이렇게 쓴 것이니 별로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의도가 어느 정도는 여기에 깔려 있다. 그리고 내가 쓴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쓴 거야. 이런 식으로 믿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서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가로운 독자여. 일단 첫머리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예. 할 일 없으면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과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가절하한. 그러니 재주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잡다한 망상에 휩싸여 사는 주름투성이의 비쩍 마른 작자가 본인이 거의 돈키호테 같죠. 이 정도 보면은 그죠? 예. 당신은 이 책에 대한 어떤 종류의 존경심이나 의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런 얘기죠. 기발하지도 않고 문체도 빈약한 데다 어떠한 박식함이나 교리나 개념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밑밥을 쫙 이제 깔아놓는 거죠. 본인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서문에 보면은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 돈키호테한테 이 책에 대해서 자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기사 소설의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의 진리의 정확성이나 천문학적 관찰이 필요할 리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이 말을 저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르반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에 2군 24장입니다. 이 모험 이야기의 출처가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나 별로 책임 없어요, 이 책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독자여, 당신 좋을 대로 판단하시라. 나는 더 이상의 의무도 책임도 질 수 없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돈키호테가 죽는 장면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돈키호테가 반복해서 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고 맑은 이성을 갖게 되었구나. 예. 그동안 내가 미쳐 있었고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은 다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지금 내가 제정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내 이성에 내려앉았던 무지의 그림자가 이제는 없어졌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는 이제 돈키호테 데 라만차가 아니라 알론소 키아노라오. 이게 이제 돈키호테의 본명이죠. 예. 키하나라고도 나오고 이름이 약간씩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죽으면서 다 쓸데없는 일장천문 같은 이야기였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폐하고 우회하고 가면을 뒤집어 쓴 결과 금열을 통과하게 되죠. 이 책이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의 특이성을 보시면 1권, 2권 전부 다 앞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정정에 대한 증명은 특허장, 성인서, 성인서, 성인서. 2권에는 3번이나 나오죠. 보시면은 정정에 대한 증명, 요구한대로 수정되었다. 이거는 이제 세르반테스가 쓴 게 아니고 검열관이 쓴 거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주 유용하고 쓸모있는 책이라 여겨 폐하께서 줄 수 있는 기간 동안 출판할 수 있는 특허권을 부여하노라. 이제 여기 특허권은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인서가 이제 3개 나오는데 보면은 성인서 첫 번째 보면은 신앙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내용은 없고 오히려 윤리적인 내용이 적절히 섞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앙이나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정확한 이야기로 기사 소설들을 추방하고자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적 믿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내용 혹은 훌륭한 본보기로서의 품위와 득스러움에 역하는 내용은 없으며 오히려 박식하고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가면에 쏘아 넘어간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르반테스의 작전이 성공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금년을 통과해서 작품이 출판이 되었고요. 1권과 2권이.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스토리는 뭐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사 소설에 심취한 라만차 지역의 한 이달고 돈키호테가 광기로 인해 자신을 기사로 착각하고 종자인 산초 판사와 함께 모험을 떠나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권, 2권이 다 제목이 붙어 있죠. 1권은 기발한 이달고 돈키호테 데 라만차. 대는 뭐 프롬이나 오버 정도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권은 기발한 기사 돈키호테 데 라만차. 그리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총 인물 수가 659명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예. 이 인물들을 어떻게 다 묘사하고 이렇게 했는지 참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 옛날에. 예. 그렇게 작품 개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달고가 나오는데, 예. 이달고를 잠깐 알아보시면은 당시 스페인의 지배계층의 그 계급을 보시면은 맨 위에 이제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가장 상위 귀족이 그란데, 띠툴로, 세군돈, 이달고, 제 맨 마지막이죠. 귀족은 귀족이지만은 사실은 최하위의 귀족이고, 뭐 약간의 여유는 이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있지만 그렇게 풍족하거나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랑 딱 맞는 신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달고는 스페인의 하급 귀족이고요. 1520년대 이후에 왕실 재정 때문에 이걸 팝니다. 예, 너도 이달고 해라. 너도 이달고 해라. 그래서 이달고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통상적인 이달고의 모습이고요. 뭐 하인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 딸려 있고 그런. 예, 그리고 활동 무대를 보시면은 스페인은 지금 17개의 자치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분화해서 50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지역, 마드리드를 제외하고, 그게 카스티아 라만차 자치정부입니다. 예. 이 지역에서 명확하게 경계선은 안 꺼진데 한 요 정도 부기를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행정구역은 아닙니다만 라만차라고 이제 부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는 하여튼 이 지역 어딘가의 사람이고요. 책의 첫 구절, 이 책의 맨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얼마 전 라만차 지역의 그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어느 한 마을. 그러니까 모릅니다. 지금 이 마을이 어디 있는지는 라만차 지역의 어느 마을인데 한 이달고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제 나오죠. 예. 그래서 지리적 배경은 저 정도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바르셀로나도 가죠. 마지막에 그 하얀 달의 기사랑 대결할 때 그까지 이제 진출을 하는데 뭐 요 지역들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돈키호테라고 하는 인물은 이 이름은 도는 이제 스페인에서 남자 이름 앞에 붙는 존칭이 되고요. 키호테는 허벅지 쪽에 되는 갑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론소 키아노가 자기는 이제부터 돈키호테다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돈키호테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르반테스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묘사된 생김새도 세르반테스랑 약간 비슷합니다. 제가 보면은. 예, 그래서 세르반테스가 하고 싶었던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분신과 같은 인물이고요. 아까 한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짙은 인간애가 배어 있죠. 너무나 어리석고 무모한 그런 미친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휴머니즘을 그 말이나 행동들 속에 보면은 그 당시 슬픈 현실에 대해서 그런 인간애를 보여주는 휴머니즘적 인간이고요. 그 휴머니즘이 생각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인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인간 유형으로서 사실은 세르반테스가 제시를 했고요. 그 중에 가장 특징은 역시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을 살펴보면 돈키호테를 표현하는 말 중에 파시오 에르고 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이게 이제 혹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누가 한 말이죠, 이게? 예.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르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라틴어죠, 이게.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대비해서, 이 돈키호테는 파시오가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행동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한 것이죠. 이게 묘한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그 카테고리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 개념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때는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잘 못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생각이 없을지 몰라도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인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큰 인간의 어떤 존재의 어떤 그 범주를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소설 속에서 새로운 행동하는 인간이라는 유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소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부터는 소설 내용을 쭉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기억 안 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이렇게 해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는 역시 광기죠, 광기. 예, 미쳤다라는 거. 예.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가면이 그냥 가면만 갖고는 안 되고 광기라는 것이 더해짐으로써 진짜 제대로 된 가면이 된 거죠. 예, 그런 의미의 어떤 가면의 완성이라는 그것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 광기라는 핑계를 댐으로써 마음껏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해방의 통로가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위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아까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약간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무모하게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의 움직임의 근원적인 힘은 그 광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다중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은 세르반테스의 의도가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미치지 않고는 참 버티기 힘든 세상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이 광기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서구의 문학에서 광기로 이렇게 위장한 대표적인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누구나 다 아시는? 예? 예. 예. 주인공요, 그래서. 예, 예. 햄릿이죠, 그죠? 예, 예, 햄릿. 예. 햄릿이 보면 그 극 중에
미친 척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숙부왕의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 행동하면서 그렇게 가면을 쓰는 거죠, 거기서도. 예. 제가 이야기를 굳이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셰익스피어랑 세르반테스는 같은 시대 사람. 한 사람은 영국이고 한 사람은 스페인이지만, 그리고 정말로 묘한 게 두 사람의 죽은 날짜가 일치합니다. 몰, 연, 월, 일이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아까 세르반테스가 그 묻힌 수도원이 트리니티 수도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연인지 몰라도 이 셰익스피어가 자기 고향에 이제 수도원에 묻혔는데 그 수도원의 이름도 트리니티 수도원입니다. 예, 그래서 참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광기를 주제로 한 이 주인공과 죽은 날짜와 묻힌 수도원이 같은 어떤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키워드는 이 광기 이면입니다. 광기로 위장은 했지만은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단서를 세르반테스가 곳곳에다 심어 놓습니다. 독자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내가 말한 미친 짓의 이 이면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돈 디오고의 미란다가 이제 이군에서 이제 돈키호테랑 대화하면서 하는 대사인데요. 어떤 때는 그가 제 정신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때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정확하고 품위 있고 옳은 말만 하는데 하는 짓은 터무니없고 무모하며 멍청하기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미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건 돈키호테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미치거나 모자란 인간은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예. 내가 진짜 이야기가 있다. 잘 새겨 들어봐라.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군에서 이거는 누가 한 대사는 아닙니다만 그는 기사도에 관한 이야기에서만 바보 같은 소리를 해댔지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명석하고 명쾌한 이해력을 가졌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가면을 설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가면의 이면에 있다는 것을 또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키워드는 뭐 너무나 유명한 돈키호테 하면 떠올리는 그 이상과 현실의 대립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현대에서 전형적으로 돈키호테는 이상주의자, 뭐 너무나 이상주의자여서 미쳤고 무모한 한 인간이고 그 반면에 그와 항상 같이 행동을 하는 산초 판사는 현실주의자. 참 웃깁니다.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 익살스럽게 그게 아닙니다요 나리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산초 판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자체가 우리는 항상 어떤 이상을 가지면서도 현실의 벽에 어떤 부딪히면서 꿈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무모한 일을 버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인생이 그런 고뇌와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대표적인 주인공의 유형으로서 제시한 작품이다. 그래서 돈키호테와 산초의 끊임없는 충돌이 이 작품 속에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산초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물러나는 것은 달아나는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자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삼갈 줄 알고 하루의 모든 것을 모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돈키호테는 뭘 물러나? 뭐 이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일이 어디 있어? 오늘 바로 해결해야 돼. 하루의 모든 것을 모으면 나는 할 거야. 라는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이 이상과 현실의 대립을 볼 수 있고요. 슬픈 것은 돈키호테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 이루고 고향에 와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의 현실적인 패배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이상을 내려놓는 순간 그 존재는 사실은 어떤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 또 돈키호테가 죽을 때 그 현실주의자였던 산초가 통곡을 합니다. 그죠? 나리, 제발 일어나서 다시 나갑시다. 그래서 나가서 모험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산초가 그렇게 고생하고 싫어했던 그 모험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산초는 현실주의자였지만은 마지막에는 돈키호테와 그 세월을 같이 하면서
그 이상주의의 어떤 감화한 것이 아닌가. 죽음으로 끝났지만 최후의 승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돈키호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고요. 다음 키워드는 이제 전복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돈키호테는 현실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고 무모하고 맨날 당하기만 하고 어리석은 그런 바보로 나오죠, 사실. 근데 돈키호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극에서 가장 분별력 있는 인물은 바보역이라지. 바보로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보여서는 안 되는 법이니 말이오. 뭔가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 돈키호테는 웃음거리가 되죠, 세상에. 모두가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이죠. 산초가 나중에 이제 그 바라타리아라는 섬에 공작의 어떤 그 약간 그 음모 비슷한 거에 의해서 통치자로 엉뚱하게 가게 되는데 그 집사가 산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난이 진실이 되리고 놀리는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작하고 공작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림을 당하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어떤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기준에서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어리석음이 오히려 진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그 전복의 비약 같은 것을 돈키호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장면들을 보면서 떠올렸던 건 노자의 이제 도덕경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41장에 불소부족 이위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도라고 하기에 족하지 않다. 진짜 진정한 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웃음거리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돈키호테라는 주인공의 그 캐릭터 그리고 세르반테스가 의도했던 것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황금시대론입니다. 이제 돈키호테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옛사람들이 황금시대라 일컬은 그 행복한 시대, 행복했던 시기가 있었으니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진실과 평범을 가장한 사악한 행동도 없고 정의도 말 그대로 정의였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즉슨 지금은 황금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금시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리스 때부터 이제 5개의 시기로 역사적으로 구분했죠. 황금시대부터 은혜시대, 동해시대 해서 마지막에 철의시대. 그래서 철의시대, 인간의 역사는 항상 쇠락하고 쇠퇴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있는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대표적으로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었죠. 근데 돈키호테, 세르반테스가 이런 역사주의적인 관점을 제시했던 것은 아마도 현실에 대한 그 처절함, 그 참을 수 없는 그 현실의 잘못된 것들, 모순들과 부조리들을 보면서 이런 관점을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세르반테스는 그런 일방적인 비관주의적 역사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나에버 산초여, 나는 하늘의 뜻으로 이 시대에 우리 철의 시대에 흔히들 말하는 황금 시대를 부활시키려 태어났음을 알아주게 라고.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죠. 좋은 세상을 나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그래서 일방적인 비관적 역사관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한 100년 전에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가 나옵니다. 유토피아는 사실은 이상적인 사회를 토마스 모가 제시를 했지만 사실 그 앞부분은 대부분 다 체제의 비인간성에 대한 고발의 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사한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소외받은 자들이 얼마나 이 사회 체제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유토피아를 제시했듯이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도 처절한 현실 속에서 어떤 이상향으로서 황금시대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차이가 100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러한 생각과 사유는 근대로 나아가는 큰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제 세태에 대한 비판입니다.
오늘날처럼 배경과 이해관계가 정을 교란하고 모욕하는 일은 없었어. 이거 지금 한국에 그냥 갖다 놔도 어느 정도 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키호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부지런함보다 게으름이 승리를 거두고 노동보다는 오락이, 덕보다는 악습이, 용기보다 오만이 승리를 차지하는구나.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돈키호테가 한 이야기인데,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런데 우리 이영 선생님이 마지막 구절 하나 읽어주실래요? 예. 세상은 선택된 재능이나 칭찬할 만한 작업에 상을 주는 일에는 늘 등을 돌리니 말이요. 세상에 놓치고 있는 재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석으로 몰려 잊힌 재능들은 또 어떻고, 능력들이 무시되고 있다니. 네, 고맙습니다. 돈키호테 그 1700페이지에는 책의 구절을 쓰고 있어요. 느낌표가 한 문장에 3개 들어가는 문장은 이 문장이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세르반테스가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지 느낌표를 3개씩이나 1개씩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3개가 들어있는 문장은 이 문장이 유일한데, 느낌이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재 유출이 된 그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그 어떤 혈통적인 이유로 배제되고 추방당하고 이 국가가 쇠망해가고 있는 그 현실을 비판하고 재주와 재능과 이런 것들이 발휘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 국가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것을 한탄하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방령에 대한 비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9년에 이거는 이제 이미 1권이 쓰여지고 난 뒤에 2권이 이제 쓰여지기 전이죠. 그때 개종을 한 이슬람인인 모리스코인조차도 다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이 무르시아, 안달루시아 지역이다가 스페인 전역으로 확대를 하는 굉장히 야만적인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런데 2권에 보시면은 이 모리스코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산초 판사의 친구가 등장해서 이 추방령을 직접 비판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위험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 나의 이웃이자 친구인 산초 판사여, 폐하께서 내리신 추방령이 얼마나 많은 공포와 놀라움을 우리한테 줬는가. 떠나라고 정해준 그 유예 기간이 오기 전부터 벌써 나와 내 자식들에게 형벌이 내려진 가혹함을 느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결국 합당한 이유로 우리는 추방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거라네. 굉장히 엉뚱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급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적어 놓고 그 합당하다라는 식으로 얼머부리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의식을 하고 있었는가, 세르반테스가. 하지만 이 글의 진의는, 그 가면의 이면은 역시 추방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 이 구절들도 이제 돈키호테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죄수들을 이제 끌고 가는데 가가지고 뭐 다 이 간수들 두들겨 패고 죄수들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나오는데, 죄수들 한 명 한 명 넌 도대체 왜 잡혀왔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내게 이야기해 준 것을 모두 들어보고 내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결국 판관의 비뚤어진 판단, 그것이 파멸의 원인이고 그들은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한 것이요.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과격한 그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42장에 보면 이제 그 산초 판사가 바라타리아 섬을 통치자로 가게 될 때 충고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절대로 자네 멋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지 말게. 이런 법은 흔히들 똑똑한 채 하는 무지한 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라네. 어떻게 보면 그 입법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 두려움을 주지만 지켜지지 않는 법은 마치 개구리들의 왕이었던 막대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걸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 인간의 어떤 삶과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그 여러 가지 정근대적인 사법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의식이 다음 키워드입니다. 도로테아라고 이제 일권 36장에 나오는 그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아마 제 기억에 하면 나중에 미코나 공주란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일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진정한 귀족은 덕에 있다. 신분이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대방이 이제 귀족인데 당신이 마땅히 제게 지켜야 할 의무를 버리신다면 그건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고 덕이 부족한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당신보다 훨씬 귀족인 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혈령, 그 당시에 내려졌던 그 혈통을 따지고 지금 말로 하자면 이제 금수저 따지고 하는 거가 아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덕이라든가 품성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평등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돈키호테가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자는 황제 역할하고 이런 역할하고 하지만 결국은 연극의 역할뿐이다.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을 차별화했던 그 옷들을 벗기면 모두가 무덤 속에서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평등의식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강한 어떤 평등의식을 그 시대로서는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챕터는 아예 전쟁 군사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이 사람은 사실은 네판토 해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의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세르반테스가 이제 돈키호테를 통해서 내린 전쟁에 대한 견해는 이것입니다. 군사의 종국적인 목적은 평화다. 평화야말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원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 평화가 바로 전쟁의 참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유럽은 거의 1년 365일 전쟁입니다. 그것도 어떤 명분이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분쟁, 너는 신교, 나 구교야, 뭐 이러고 싸우고, 하여튼 별하별 명목으로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스페인 왕들이 특기를 했었어요. 심심하면 전쟁합니다. 나와서 정복하려고 그러고. 죽고 나는 사람들은 다 백성들이죠, 사실 그 가운데서. 그걸 보면서 그 전쟁의 비참함을 느꼈던 이 세르반테스가 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마지막 구절은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돈키호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자유죠, 자유.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제가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1권에서 이제 마르셀라라는 여자 목동이 된, 뭐 어떤 남자가 자기 사랑한다고 막 죽는다고 결국 죽죠. 그거를 이제 벗어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고자 들과 산의 고독을 택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4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얼마나 근대적인 의식이 담긴 특히 여자였기 때문에 이야기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죄수들 보면서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자연이 자유롭게 한 자를 노예로 삼는 것은 무자비한 행위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이 이야기, 산초한테 하는 이야기죠. 산초, 자유라는 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것들 중에 하나. 어떤 보물과도 견줄 수가 없고 자유를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 수 있고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돈키호테에서 세르반테스가 가면의 그 안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 표면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본다면 정근대적인 사회규범과 가치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근대적 의식, 특히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해석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세 사람 정도의 견해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뚜르게네프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뚜르게네프가 1860년에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에세이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햄릿이라는 인간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돈키호테라는 인간형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햄릿은 제가 이 견해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고뇌로 잠식되고 의지가 부족한 잉여인간, 자신의 이성과 의지가 타인과 무관한 어떤 이기적인 그런 인간. 예를 들자면 돈키호테의 그 연인이었던 오피리아에 대한 어떤 그 햄릿의 행동들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삶의 방향의 부재. 맨날 고민만 합니다, 이 사람은. 그죠? 고뇌에 휩싸인 햄릿.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막 고민만 하죠.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 굉장히 부적합하다라고 뚜르게네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키호테는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라고 아주 단순하죠. 그걸 가지고 또한 본인 스스로가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엄청난 그 갈망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행동하는 의지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상당히 비현실적 때가 많은 그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뚜르게네프가 이걸 왜 썼느냐. 그 당시에 러시아의 문학가, 철학가들은 러시아 사회가 유럽의 어떤 근대화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뚜르게네프는 변혁기에 접어들고 있는 러시아가 사회적 유형, 영웅, 혹은 새로운 유형의 인간, 즉 돈키호테형 인간이 필요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리아 안토니아 가르세스의 한 줄 평입니다. 제가 이 사람 쓴 글에서 한 구절을 따온 건데요. 이 사람 아까 말씀드린 그 알제에스의 세라반테스라는 그 전기를 썼던 그 코넬 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따온 이유는 정말로 이 구절이 참 잘 표현했다. 이 작품을 한 구절로 느낌이 들어서 이제 따왔는데요. 트라우마의 소용돌이. 이 트라우마는 이제 납치됐을 때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르반테스의 삶 자체가 투옥과 가난과 이 굉장한 고생 속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트라우마의 소용돌이를 휘감는 그 속에서 나온 그의 창조물의 놀라운 풍요로움. 정말로 놀라운 풍요로움이죠. 650명의 등장물이 등장하는 그 엄청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이 풍요로움이 트라우마를 노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줬다. 그 상처가 엄청난 문학 작품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봤다는 거죠. 동화할 수 없는 진실을 밝히는 것, 이 현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세르반테스는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를 향해 울부짖는 상처의 이야기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잘 표현한 구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작품을 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스페인의 철학자죠. 오르테가 이 가세트. 이 사람은 이제 뭐 돈키호테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이게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돈키호테 성찰이라는 책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돈키호테는 신성하고 고독한 그리스도의 슬픈 패러디다. 좀 어렵지만 꽤 멋있는 이 비유 아닙니까? 신성하고 고독한 그리스도의 슬픈 패러디다. 즉 그는 근대적 고뇌에 사로잡혀 생각과 사유는 이제 근대로 나아가는 그 생각들이 갖고 있는 거죠.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고뇌에 사로잡혀 있는데 현실은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워하는 고딕풍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어떻게 보면 그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굉장히 잘 표현한 구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풍요로움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뭐 사랑, 질투, 그다음에 정오, 뭐 그다음에 자유, 그다음에 그 모순에 대한 저항, 인간 삶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룬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저변에는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사랑, 특히 약자에 대한 사랑이 깊게 깔려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로운 인간, 의지적인 인간, 행동하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창조해냈다. 무엇보다도 이게 문학 작품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비유, 익살, 풍자, 그리고 엄청난 상상력 등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돈키호테는 근대적 사유의 문학적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록으로 제가 진짜 마지막 이제 구절로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구절들이 인상이 깊었지만은 유일하게 이 책에서 라틴어 그대로 쓰여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구절인데, 이게 이제 돈키호테가 이제 그 바라트레이아 섬의 통치를 나간 산초한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제 나오는 구절입니다. 뭐 아미쿠스 플라토 세드 마지스 아미카 베리타스, 이 발음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보이는 그대로 읽었고요. 뜻은 플라톤은 나의 친구이지만 진리는 나의 더욱 친한 친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은 그냥 구체적인 플라톤이라기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따르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플라톤은 나의 친구다. 내가 이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틀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그 어떤 증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를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더라도 수정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정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세월과 신념의 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훈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나의 친구다. 하지만 플라톤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어떤 진리를 나한테 보여준다면 나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너무나 경직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시대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